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글, 거기서 정말 흥미로운 관점을 봤어요. 아, 어떤 건가요? 고난이 축복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처음 들으면, 네, 이거 무슨 말이지? 싶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 글을 좀 읽어보니까, 그 안에 꽤 깊은 뜻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괴로움이 어떻게 보면 내면의 어떤 성수, 그리고 평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마음 공부라는 개념하고 연결해서요. 네, 마음 공부 이 개념이 중요하죠.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 공부는 뭐 단순히 마음 다스리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근본적인 성찰 같은 거죠. 네, 자기 감정이나 생각, 그 뿌리를 깊게 들여다보는 과정, 뭐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글에서 말하는 고통과 성장, 이 복잡한 관계를 좀 같이 파헤쳐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힘든 시간이 오히려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지 그 속뜻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보죠. 자, 우선 이 글은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뭐 우울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게 그 자체로는 물론 끔찍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면의 성장을 위한 담금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담금질이요? 비유가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역설적인데 고통 때문에 오히려 진짜 행복을 찾는 길을 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특히 그 과정에서 소위 아상,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이미지 있죠. 아, 네. 나라는 이미지? 네, 그리고 아집,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깨져나간다는 설명이 인상 깊었어요. 아상이랑 아집이 깨진다? 네, 그 고통이라는 아주 강렬한 정엄 앞에서 기존에 내가 옳다고 믿었던 생각이나 뭐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이미지가 이게 좀 흔들리고 부서지는 거죠. 아, 그게 깨진다는 건 그럼 뭐랄까. 나를 둘러싸고 있던 단단한 껍질 같은 거. 거기에 금이 간다는 느낌일까요? 네, 정확해요. 바로 그런 거죠. 그 자기중심적인 틀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안에 그동안 쌓여있던 부정적인 감정들 아니면 좀 잘못된 믿음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될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편안해지고요.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전에는 잘 보지 못했던 세상의 다른 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아,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더 온전해지고 좀 더 따뜻해진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기 틀이 깨져야 어떻게 보면 타인의 고통에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고 세상을 더 넓게 받아들일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 마음 공부라는 걸 뭐랄까 아무나 그냥 쉽게 시작하는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보통은 쉽지 않죠. 네. 이 글에서도 그 시작하는 계기가 대부분 삶의 괴로움 때문이다. 이렇게 딱 짚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뭐 내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편안하다. 이런 사람은 사실 굳이 이런 힘든 성찰, 마음 공부를 시작할 필요를 잘 못 느낀다는 거죠. 이게 참 현실적으로 와닿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절박함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셈이죠. 절박함. 내면의 어떤 깊은 평안을 얻게 된 분들은요. 나중에 과거의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네. 아, 그때 그 일이 내 인생에 정말 큰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와, 물론 그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전혀 그렇게 생각 못 하겠죠. 정말 뭐 지옥 같을 텐데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이 글이 뭐 고통 그 자체를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좋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고통이 좋다 이게 아니고요. 그 고통을 겪어내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성찰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 아, 과정에서의 어둠. 네, 그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와 성숙 여기에 가치를 두는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평생 열리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성찰의 문을 열어준 셈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 얻게 되는 깨달음이나 변화?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결국 이 텍스트가 우리한테 던지는 핵심 질문은 우리가 고통을 그냥 피해야 할 나쁜 거, 불행으로만 볼 건가? 네. 아니면 때로는 내 안에 그 아상이나 아집 같은 틀을 좀 깨주고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예상치 못한 스승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정리하자면 이 글은 고통을 단순히 부정적인 걸로만 보지 말자는 거죠. 네. 마음 공부 같은 깊은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내면의 성장과 평화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타인과 세상을 향해서 더
더 따뜻하고 넓은 시선을 갖게 해주는 그런 잠재적인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아주 깊이 있는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잠재적 축복. 네, 고통이 어떻게 보면 예기치 않은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통찰인 것 같습니다. 와,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혹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아니면 과거에 좀 힘들었던 기억들, 이런 걸 바라보는 방식에 좀 작은 변화의 실마리를 던져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이 글에서도 고난이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떤 요인이, 어떤 차이가 고난을 정말 건설적인 변화로 이끌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더 깊은 고통, 파괴적인 상처로만 남게 만드는 걸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과연 뭘까?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더 깊이 탐색해보는 것도 당신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내용은요. 당신이 보내주신 붙여놓은 텍스트 속 생각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 또 그걸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사이에서 좀 평화를 찾는 법,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뜯어보면서 실제로 우리 마음가짐에 좀 변화를 줄 만한 그런 실마리를 찾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 텍스트에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들이 이것들이 사라지면 난 어떻게 살까 하는 집착과 두려움. 아, 네네. 그거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그런 감정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텍스트가 제안하는 게 그 두려움 말고 감사를 선택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하진 않겠지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이게 사라지기 전까지는 온전히 감사하면서 누리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인 거죠. 네네. 그리고 텍스트에서는 그게 결국 내면의 평화로 이어진다고 하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바로 내가 가진 걸 갖지 못한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한 연민, 이걸 언급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남자친구 관계 예시가 딱 그거였죠. 헤어질까봐 막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냥 지금 만나는 걸 감사하게 여기고.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심지어 혼자 외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통이 좀 덜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가져라고? 그렇죠. 솔직히 저는 처음에 그 부분을 읽고 남의 고통을 생각하는 게 어떻게 내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 약간 좀 의아하긴 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바로 그 연결고리가 이 텍스트의 좀 독특한 통찰인 것 같아요. 연결고리요? 네.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낄 때 나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외로움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즉 연민이죠. 이걸 일으키면 네. 신기하게도 내 자신의 외로움이 좀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과는 좀 다른 거군요. 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뭐 자기 자신을 약간 남보듯이 객관화해서 연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고요. 자신을 연민한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타인이든 혹은 나 자신이든 어쨌든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이요? 네. 그리고 이 사랑이 결국 고통을 좀 잠재워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게 다 연결되는 거네요.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또 내가 갖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연민, 이런 것들이 결국 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어떤 길 같은 거군요.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텍스트는 외로움의 원인에 대한 우리 생각, 뭐랄까, 통념을 그냥 확 뒤집어 버려요. 어떻게 뒤집는데요? 우리가 보통 외로운 이유가 사랑을 못 받아서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없어서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를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외롭다는 거죠. 사랑을 주지 않아서 외롭다. 와, 이거 관점이 되게 다르네요. 내 태도, 그러니까 감사, 연민, 그리고 사랑, 이걸 통해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에요. 와,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생각들, 이걸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이 텍스트가 제안하는 것처럼요. 만약에 사랑, 타인을 향한 것이든 나 자신을 향한 것이든 이 사랑을 키우는 게
정말로 내 안의 고통을 줄이는 열쇠가 될 수 있다면 네. 설령 지금 당장은 그 효과가 크게 와닿지 않더라도요. 오늘 하루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아주 조금이라도,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더 피워내기 위해서 당신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작고 사소한 행동은 뭘까? 이런 거요. 아, 작고 사소한 행동. 좋네요. 네, 한번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특히 좀 눈에 띄는 관점 하나를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사람을 역할 너머의 한 인간으로 바라보자는 건데요. 당신께서도 이 부분에 밑줄 그어 강조해 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 인간 존재로 바라보기.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핵심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도 모르게 이 사람은 부모니까, 친구니까, 내 연인이니까 이런 틀을 먼저 씌운다는 거죠. 그렇죠. 역할을 먼저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부모라면 당연히 이래야지, 친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애인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아주 흔하죠. 근데 이제 그런 기대가 어긋나면 바로 실망하고 때로는 원망까지 하게 되는 그런 패턴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 자료가요. 이 반복되는 실망과 원망의 고리를 끊는 방법으로 관점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점의 전환이요? 네. 우리가 무심코 씌운 그 역할, 그 이전에 상대방을 그냥 사람으로 먼저 보자는 거죠. 우리처럼 실수도 하고 약점도 있고 때로는 좀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로요. 그러니까 역할을 아예 보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그 역할에 대한 우리의 어떤 절대적인 기대를 좀 내려놓고 그 사람의 좀 더 인간적인 면, 약점 같은 것도 먼저 인정하자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솔직히 기대를 했는데 그게 무너지면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걸 근데 어떻게 다른 감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건 정말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근데 이제 자료에서는 그 원망에 계속 머무르는 대신에 이해와 연민이라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와 연민? 네. 원망은 결국 나 자신을 계속 힘들게 하지만 이해나 연민은 오히려 내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상대방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결국 당신 자신의 고통을 덜기 위한 굉장히 적극적인 선택이라는 점이죠. 나를 위한 선택이다. 그 관점은 좀 새롭네요. 쉽지는 않겠지만 뭔가 다른 길이 있다는 건 흥미로운데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예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 말씀이시죠? 어린 시절에 어머니한테서 이제 보육원에 맡겨진 분 이야기요. 네네. 기억납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엄마가 나를 버릴 수가 있어. 이런 원망을 평생 안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은 좀 다른 생각을 시도해요. 자료에 보니까 나를 낳았을 때 우리 엄마는 겨우 20대였고 내가 지금 그 나이가 돼보니까 알겠다. 그때는 자기 자신 하나 책임지기도 너무 벅찬 어리고 미숙한 나이였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바로 이 예시가 정말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요. 어머니를 그냥 나를 버린 엄마라는 그 역할 하나로만 딱 규정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20대에 어쩌면 미숙하고 불완전했을지도 모르는 한 여성이라는 좀 더 넓은 인간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비난에서 공감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인 거고요. 비난에서 공감으로. 네. 과거에 있었던 그 사실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사건을 담아내는 당신의 마음 그릇이 달라지는 거죠. 와, 마음 그릇이 달라진다. 이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 내가 그 과거를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지는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자료가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이해와 연민의 과정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마음속에 오래 묵혀둔 원망이나 분노를 녹여내고 당신 내면의 진짜 평화를 가져다주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타인을 위한 어떤 너그러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치유 과정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타인에게 씌웠던 그 역할이라는 안경을 일단 좀 벗고 기대치도 좀 현실적으로 조정한 다음에 그냥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자는 제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함, 약점, 실수 같은 것들을 좀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고요. 네. 이게 관계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실망과 상처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대처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관계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통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이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하는 방식에도 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사실 타인의 불완전함을 이해하는 과정이 종종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한 수용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세상을 좀 더 너그럽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인간 존재로 바라보기라는 정말 깊은 통찰을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네, 만약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역할보다 먼저 불완전하지만 나와 같은 동료 인간으로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타인에 대한 기대는 물론이고 우리가 때로는 너무 혹독하게 채찍질하곤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는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그 텍스트 내용 있죠? 네네.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원칙 하나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매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거요? 네, 바로 그거요. 이게 과거의 나나 다른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왜 없는지 그런 관점을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관점이 당신의 생각이나 경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좋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단순해요. 사람은 순간순간 최선의 선택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대학 진학이라든지 아니면 연애를 시작할 때, 직장을 고를 때도. 그렇죠. 큰 결정들이죠. 네. 그 당시에는 그게 진짜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 아니었을까요? 뭐 물론 나중에 후회할 수는 있지만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 순간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아,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미래의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당연히 남을 수 있어요. 네네. 아, 그때 다르게 할 걸 하고.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텍스트에서도 말하듯이 그때 당시의 내 수준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다는 인식이죠. 아, 그때의 내 수준이요. 네. 어쩌면 더 나은 선택지가 눈앞에 보였다 해도 그걸 실제로 선택하고 실행할 어떤 동기나 뭐랄까 의지 그런 게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과거의 선택 때문에 너무 자신을 막 자책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반성하고 배우는 건 좋지만요. 네, 자책이 아니라 배움으로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이 전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그 부분도 중요하죠. 텍스트에서는 타인을 원망하거나 비난할 필요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 순간에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다. 그때는 더 잘 알지 못했을 뿐이다. 뭐 이런 뉘앙스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겨요. 이게 자칫하면 좀 잘못된 행동까지도 그땐 그게 최선이었대 하고 정당화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쵸. 책임 회피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텍스트가 강조하는 건 이해나 연민이지 그 행동의 결과를 없던 일로 하거나 책임을 면제해주자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결과는 결과대로 인정하고요. 그렇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때도 분명히 있죠. 네. 여기서 말하는 연민은 비난이나 분노에 앞서서 왜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고 그 사람의 어떤 한계나 뭐랄까 무지 그런 걸 좀 이해해보려는 시도에 가까운 거죠. 한계와 무지요. 네. 어쩌면 더 나은 선택지가 눈앞에 보였다 해도 그걸 실제로 선택하고 실행할 힘이 없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연민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거네요. 맞아요. 이건 단순히 동정과는 좀 달라요. 우리 모두가 가진 어떤 불완전함,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에 더 가깝죠. 아하. 이런 이해가 어쩌면 불필요한 원망이나 갈등의 고리를 좀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게 무조건 용납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 사람의 상황과 한계를 보려는 노력이군요. 정확합니다. 결과는 받아들이되 비난 대신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걸 통해 배우자는 거죠. 과거의 나에게든 타인에게든요.
네,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결국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과거의 선택들을 당시의 최선으로 이해하고 비난 대신 연민을 가지며 결과는 받아들이되 미래를 위한 배움으로 삼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네요.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당신께.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이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생각을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요. 네. 앞으로 당신이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혹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 특히 지금 내리는 이 결정조차도 어쩌면 미래의 당신 눈에는 또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선택한다면 말이죠. 와, 그건 정말 깊이 생각해볼 문제네요. 지금의 최선이 미래엔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결정하는 것. 네,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텍스트를 가지고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다른 흥미로운 내용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글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우리 안에 부정적인 태도 있잖아요. 그 안에 숨겨진 좀 흥미로운 얘기예요. 바로 은밀한 쾌락에 대한 건데요. 예, 맞아요. 은밀한 쾌락이라. 혹시 뭐 스스로를 막 자책하면서도 어딘가 좀 묘하게 만족감을 느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그 감정의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글쓴이가 자신의 20대 때 경험을 얘기하는데 뭔가 꾸준히 하지를 못하고 계속 자책만 했던 거예요. 아, 그런 시기가 있죠, 누구나. 특히 재수할 때 6월쯤에 공부를 딱 그만두고 집으로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 또 그만뒀네.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 스스로를 비웃는 동시에 아주 약간 그 미묘한 만족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 만족감이요? 실패했는데. 네. 그러니까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이 자기 예언이 딱 실현되니까 거기서 오는 이상한 좀 기묘한 안도감, 쾌감 그런 거였대요. 혹시 뭐 비슷한 감정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게 단순 자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괴롭기만 한 게 아니라. 네. 글쓴이가 말하는 건 일종의 체념 혹은 냉소에서 오는 만족감. 바로 그 은밀한 쾌락이라는 거예요. 아, 체념과 냉소에서 오는 쾌락이라. 바로 이 미묘한 감정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그 부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스스로 방해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뭐랄까, 예측 가능한 실패가 오히려 불확실한 성공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심미적인 약간 중독 상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중독이라니. 그럼 그 만족감이 꼭 실패나 자책의 순간에만 나타나는 건 아니겠군요. 그래서는 다른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 속에도 이게 숨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사건의 피해자다. 이런 억울함 있잖아요. 네네, 억울함. 그 억울함 속에서 은근히 느끼는 어떤 도덕적인 우월감. 아니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부조리에 대한 분노를 느낄 때 아, 나는 정의롭다. 이런 자기인식.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심지어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좀 못났어. 이런 우울감 속에서도 어쩌면 자신을 좀 특별하게 여기는 듯한 그런 미묘한 달콤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감정 그 뒷면에 이 쾌락이 숨어 있는 거죠. 피해자 의식이나 분노 속에서도 만족감을 얻는다니 이건 정말 좀 놀라운 분석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의 핵심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태도에서 뭐랄까 어떤 형태든 정신적인 이득 혹은 글쓴이 표현대로 단물을 빨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서 단물을 빨고 있었구나. 이걸 아는 게 첫 단계다. 네. 그리고 그 달콤함을 내가 느끼고 있구나 인정하고 더 이상 이걸 취하지 않겠다. 이걸 기꺼이 포기하겠다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알아차리고 포기하기로 선택한다. 네. 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진짜 건강한 삶의 태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결국 인식과 의지의 문제인 셈이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태도가 우리한테 예상치 못한 좀 은밀한 만족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걸 떨쳐내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역시 나는 안 돼라거나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뭐 이런 생각들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어떤 위안 같은 걸 얻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어요. 여기서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실까요?
그래서 강조했듯이 이 숨겨진 쾌락을 알아차리고 이걸 포기하기로 선택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당신이 딱 인식한 그 부정적인 태도 하나를 대신할 만한 구체적인 건강한 태도는 과연 뭘까요? 아, 단순히 안 하겠다가 아니라 무엇을 하겠다로. 그렇죠. 그걸 의식적으로 어떻게 갖고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젠 안 그럴 거야 이게 아니라 대신에 나는 이런 태도를 가질 거야 하는 능동적인 방향으로요. 와, 정말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흥미로운 탐색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좀처럼 안 따라져서 힘든 순간들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런 감정적 어려움을 다루는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 뭐 게임이나 스마트폰 아니면 술 같은 걸로 잠시 잊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다른 걸로 덮으려고 하죠. 근데 그게 사실은 잠깐 피하는 거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이 자료를 보면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회피가 감정을 이렇게 차곡차곡 안으로 쌓이게 만든다고 해요. 아, 쌓이게 만든다. 네, 그렇게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감정은 뭐랄까 계속해서 특정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누구랑 막 다퉜는데 그 분노를 제대로 못 풀면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지? 뭐 이렇게 받아쳤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도는 거.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 네네. 있죠. 꼽씹게 되는 거요. 바로 그거죠. 그게 다 해결 안 된 감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하. 자, 여기서 이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자료에서는 생각을 억지로 막 바꾸려고 하지 말래요. 네,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감정 자체에 주목하라고 하죠. 감정 자체요? 그건 좀 새로운데요? 네, 감정을 일종의 에너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면 그 에너지가 쌓이지만 제대로 마주하고 느껴서 흘려보내면 그 감정이랑 연결된 생각들도 같이 사라진다는 거죠. 아, 에너지를 흘려보낸다. 그 표현이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제 놓아버림이라는 기법을 소개하는데요. 놓아버림. 네, 이게 바로 그 감정에 대한 저항을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연습인 겁니다. 단순히 막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저항을 포기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분노가 느껴질 때요. 자, 분노를 예로 들면 첫 번째는 일단 내 안에서 그 뜨거운 느낌, 그 분노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거죠. 네, 일단 알아차리고. 두 번째는 그 감정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속이 부글거린다거나 하는 그 신체적인 느낌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걸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말고 그냥 생생하게 느껴보는 겁니다. 그냥 느낀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사실 가장 중요해요. 이 감정을 내가 기꺼이 느끼겠다. 남김없이 흘려보내겠다. 이런 태도를 갖는 거죠. 아, 기꺼이 느낀다. 저항 없이요. 바로 그거예요. 아, 분노는 얕은 거야. 이 느낌 너무 싫어. 이런 저항감 있잖아요. 이걸 의식적으로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는다. 네. 그리고 굳이 그 감정에 뭐 분노다, 슬픔이다 이렇게 이름표를 계속 붙일 필요도 없고요. 그냥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그 자체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때 그 사람이 이런 생각들요? 아, 그 생각들은요.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듯이 그냥 흘러가게 두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거기에 빠지지 말고요. 아,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저항하지 않고 그냥 허용하는 거군요. 그 감정이 다 없어질 때까지. 맞습니다. 네.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허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꼭 감정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요? 그럼 또 어디에 적용할 수 있죠? 이 자료에서는요, 뭐 신체적인 통증이나 심지어 배고픔 같은 감각에도 이 원리를 써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배고픔이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예를 들어 배가 고플 때 보통은 뭐 먹지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올라오잖아요. 그쵸. 당장 뭐 먹을까 생각하죠. 네, 근데 그 생각 대신에 예를 들면 명치 부근이 좀 텅 빈 것 같은 느낌? 그 감각 자체에 잠시 집중해 보는 거예요. 밥 먹을 생각 드시네요? 네, 물론 진짜 배고프면 당연히 건강하게 식사를 해야죠. 근데 혹시 그게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뭐랄까 감정적인 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뭔가를 찾을 때 있잖아요. 아, 네.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럴 때 한번 이 방법을 써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 그거 괜찮은데요.
감정적 과식을 좀 막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이 자료가 강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내 현실 속에서 내 몸의 감각, 내 감정을 직접 다루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현실에 발을 딛고 하는 마음 공부. 중요한 지적이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 같아요. 우리가 겪는 많은 심리적인 괴로움이 사실은 그 감정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감정을 거부하고 저항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저항 때문에 괴롭다.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저항을 탁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게 내적인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이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임. 그리고 참고로 EFT라고 감정자유 기법 있잖아요. 특정 부위를 이렇게 톡톡 두드리면서 하는 거, 그거랑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EFT 들어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이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어려운 감정이 찾아왔을 때 막 싸우거나 도망치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저항 없이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경험하도록 허용해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감정을 해소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감정을 적으로 보지 말고 그냥 흘러가도록 길을 터주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의 관점처럼 감정이 정말 일종의 에너지이고 해소되지 않은 에너지가 반복적인 생각이나 불편함을 계속 만들어낸다면요. 네, 혹시 당신이 아직 온전히 마주하고 흘려보내지 못한 그런 감정들이 당신 삶의 다른 영역들에 당신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모르는 사이예요? 네, 한 번쯤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연민의 마음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면서 누구나 느끼는 뭐 외로움이라든지 짜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좀 다르게 다루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우리가 그런 감정 느끼면 좀 피하려고 하거나 그렇죠. 외면하거나 아니면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애쓰거나요. 네, 그렇죠. 혹은 그냥 확 빠져들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이 자료는 완전 다른 길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연민의 마음, 이게 도대체 뭐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요. 개인적인 고통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도 외로움을 이야기했는데 네네. 이걸 더 이상 이건 그냥 나만의 문제야. 이렇게 딱 잘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본다는 거죠? 대신에 이건 뭐랄까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구나. 하나의 보편적인 경험이구나. 심지어는 약점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 의미를 좀 확장시키는 거죠. 와, 보편적인 경험으로 본다. 단순히 그냥 나만 힘든 게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도 제시해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요. 네, 바로 그 고통을 지금 나와 똑같이 아니면 비슷하게 느끼고 있을 다른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거죠. 저 사람들의 고통이 좀 덜어지면 좋겠다, 힘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연민, 지지, 응원 이런 마음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좋은 마음을 보낸다. 이게 근데 어떻게 신기하게 내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 그 외로움이나 짜증을 가라앉히는 걸까요? 그 연결고리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사실. 바로 그 지점이 이 접근법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진심으로 연민의 마음을 이렇게 일으킬 때요. 네. 우리 내부에서 뭐랄까 일종의 높은 에너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긍정적이고 따뜻한 그런 감정의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에너지요? 네, 이 힘이 기존에 내가 느끼던 그 외로움이나 짜증 같은 좀 무겁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밀어내고 대체해버린다는 거죠. 마치 밝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요? 네, 비슷한 비유일 수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내 안의 감정 상태가 전환된다는 설명이에요. 흥미롭네요.
그리고 이런 설명을 조금 더 뒷받침하려고 자료에서는 불교 경전인 금강경의 가르침을 인용하기도 해요. 아, 금강경이요? 네, 거기 보면 모든 존재를 고통에서 구제하려는 마음, 이걸 이제 보살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혹은 뭐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 이런 예시를 들면서 이게 바로 자기 자신과 다른 모든 존재를 향한 궁극적인 사랑이자 연민의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아하. 그리고 그런 마음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인 거고요. 그렇군요. 타인을 향한 연민이 내 안의 부정적인 감정을 대체하는 에너지로 작용한다. 그럼 결국 핵심은 이거네요. 내가 괴로울 때 그 감정을 이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거구나 하고 일단 받아들이고 네, 맞아요. 그리고 나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을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보내는 것. 그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내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된다. 이런 흐름이군요. 정확합니다. 개인적인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그 관점을 확장해서 보편적인 연민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거죠. 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 문제에만 갇혀있던 시야가 넓어지고 그 감정의 무게 자체도 가벼워진다고 자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연민의 마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괴로움을 오히려 타인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전환시켜서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네, 이 자료는 이런 연민의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면 결국 마음의 평안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뭐 거창한 고통이 아니더라도요. 자료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내가 느끼는 아주 사소한 불편함, 뭐 약간의 짜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일상적인 것들이요? 네. 그런 걸 또 나만 왜 이래? 이렇게 나의 것으로만 보지 않고 이것도 그냥 인간적인 감정이지 하고 일단 인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잠깐이라도 지금 이런 비슷한 짜증을 느끼고 있을 누군가가 또 있겠지? 하고 떠올리면서 그 사람에게 아주 잠깐 좋은 마음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 작은 시작이네요. 네, 아주 작은 시도지만 이게 내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또 어떤 느낌을 줄지 스스로 한번 탐구해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붙여넣은 텍스트라고 부르는 한 청취자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우울감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해요. 뭐랄까,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방 안에만 있고 싶은 그런 기분에서 시작해서 이걸 극복하려고 실제로 뭘 했는지 그 과정이 담겨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글에 나온 신체관리법, 또 정신관리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당신에게도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나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글을 보면 우울감의 원인을 뇌 호르몬 문제일 수도 있고 마음가짐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면서도요. 결국은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요. 특히 몸 관리,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는 거. 이 기본적인 것부터 딱 잡고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특히 식단 관리를 꽤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아침 꼭 챙겨 먹고 하루 2끼 이상은 균형 잡힌 식사로. 그리고 패스트푸드나 영양 불균형한 음식은 피하고 대신 삶은 달걀, 콩, 두부 이런 단백질 위주로 챙겨 먹으라고 하죠. 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영양제 섭취를 아주 구체적으로 권하는 게 좀 독특했어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00 IU. 와, 5,000 IU요? 그게 국제 단위 맞죠? 꽤 높은데요? 네, 맞아요. 상당히 고용량이죠. 그 외에도 오메가3, 종합 비타민, 유산균, 비타민C, 칼슘, 마그네슘 여러 가지로 추천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비타민 D는 정말 꼭 먹어야 한다. 거의 이런 느낌이었어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 이야기도 인용하면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원래 우울증에 좀 취약한 뇌구조를 가졌을 수 있으니 이런 영양 공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연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잠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하루 8시간 이상 푹 자는 거. 혹시 밤에 못 자면 낮잠으로라도 보충하고 늦어도 새벽 1시 전에는 꼭 자려고 했다고요. 이게 무기력감이나 우울감 줄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다는 경험담인데 저도 아무리 잘 먹어도 잠이 부족하면 소용없다.
이 말이 확 와닿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네, 맞아요. 잠이 정말 기본이죠. 그리고 여기에 운동도 덜했죠. 하루에 만보 걷기,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도 꾸준히 하셨다고 하고요. 이렇게 신체적인 부분을 먼저 좀 다잡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사고방식의 전환인 거죠. 네, 그렇죠.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니까 이제 마음을 다룰 여유가 생긴 걸 수도 있고요. 그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우울감을 줄이려고 난 꼭 이래야 해, 이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 같은 너무 높은 기대나 이상을 좀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아, 그런 당위적인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도식의 흑백 논리, 비현실적인 기대 같은 거요. 그런 걸 버릴수록 마음이 편해진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요. 네, 융통성 없는 생각들을 내려놓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흥미로우면서도 좀 어렵게 느껴졌던 게 놓아버림이라는 개념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이 확 올라올 때 거기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여서 흘려보낸다. 이게 말은 참 좋은데 실제로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항 없이 가만히 느낀다는 게 가능할까요? 보통은 외면하거나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지 않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그게 핵심이죠. 이 놓아버림의 포인트는 역설적이게도 저항하지 않음에 있어요. 싸우거나 도망치는 대신 그 감정을 완전히 그냥 느껴버리는 거예요. 방법 자체는 의외로 간단하게 설명해요. 눈을 감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그냥 흘려보내고 오직 그 감정 자체, 예를 들어 가슴이 답답하다면 그 답답한 느낌, 그 신체 감각에만 집중하는 거죠. 아, 생각은 무시하고 오직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중요한 태도가 이 감정 느껴도 괜찮아 하는 수용적인 마음으로 저항 없이 충분히 그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감정도 에너지니까 그렇게 충분히 느끼고 나면 마치 배터리 방전되듯이 소진되어서 사라진다. 이런 원리인가요? 그렇죠. 정확히 그런 원리예요. 이게 몇 분 만에 될 수도 있고 어떤 감정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라고 강조하고요. 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니 꾸준함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감정에 딸려오는 잘못된 생각이나 신경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도 엄마는 그러면 안 됐어 같은 그런 생각들이요. 그런 생각조차도 이건 그냥 생각일 뿐이구나. 현실이 아니라 내가 덧붙인 환상이구나 하면서 같이 놓아버리라고 권해요. 생각은 그냥 현상에 덧붙인 사족일 뿐이다. 상당히 급진적인 관점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글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종합해보면 신체적인 돌봄, 그러니까 식단, 수면, 운동, 영양제 챙기는 거 하고 정신적인 돌봄, 사고방식 바꾸고 현재를 수용하고 또 감정을 놓아버리는 연습, 이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실천한 거예요. 자신을 막 다그치기보다는 좀 더 너그럽게 수용하는 자세가 전체적으로 깔려 있고요. 네, 정말 자신만의 시스템을 치열하게 만들어 나간 과정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정답이라기보다는요. 맞습니다. 딱 그런 느낌이죠. 한 개인이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의 기록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글은 우울감을 관리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천적인 한 사람의 여정을 보여줬습니다. 어쩌면 당신께서도 막연한 위로나 조언보다는 이렇게 직접 해볼 수 있는 방법들에 더 관심을 가서 이 글을 찾아보셨을 수도 있겠고요. 비타민 D 섭취부터 놓아버림 연습까지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당신의 상황에 좀 적용해 볼 만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글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그걸 온전히 느껴서 소진시키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평소에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오히려 그 감정에서 벗어나고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을 더디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담아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파헤쳐볼 주제는요.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봤을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가 있는데 이게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솔직한 개인적 경험 또 깨달음을 담고 있더라고요.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나 자신의 성공, 영달, 여기에 집중하는 삶이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데 가치를 준 삶,
이 두 가지 방식이 우리의 그 마음 상태, 특히 뭐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만족도, 더 나아가서 삶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좀 풀어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이 글은 그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 선택이 단순히 뭐 기분 문제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아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마음속 깊은 곳의 동기,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하지? 하는 그 이유가 현실 경험을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지 그걸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글쓴이 경험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들어보니까 오직 개인적인 성공만을 좇을 때는요, 늘 미래가 불안하고 또 자꾸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아, 이거 실패하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도 끊이지 않았다고 하죠. 근데 놀라운 건 목표를 딱 달성해도 그 기쁨은 아주 잠깐뿐이고, 잠깐이죠. 네, 곧바로 그냥 다음 목표를 또 설정하면서 현재에는 늘 불만족스러웠다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런 딜레마 아닐까요? 정말 그렇죠. 막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이 상황.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흥미로운 통찰이라고 생각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더 높은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혹시 못 미칠까 계속 걱정하는 그런 악순환 구조가 딱 보이더라고요. 특히 나는 반드시 이걸 해내야 해 하는 어떤 이상,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현실이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느끼는 실망감이나 고통이 확 커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상이 클수록. 네.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건 그 목표 달성 자체가 또 다른 불안, 또 다른 불만족의 어떤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성취가 끝이 아닌 거죠, 계속. 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끝이 없는 레이스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그 악순환을 끊는 열쇠로 글쓴이가 제시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삶의 가치 기준 자체를 바꾸는 거였죠. 네, 기준을 바꾸는 것. 타인을 돕고 섬기는 데 가치를 두는 걸로요. 그렇게 마음을 딱 바꾸니까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지위나 명예, 재물에 대한 집착. 글쓴이는 이걸 욕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돕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담감도 확 줄고요. 이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 동기의 질적인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돕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전에 나만을 위한 욕심이나 혹은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느끼는 괴로운 집착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아, 네네. 글쓴이는 이걸 좀 온전한 바람이나 소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똑같이 100만 원을 모으는 상황이라고 해보죠. 나 혼자 쓸 명품 가방 사야지 하는 마음하고 어려운 친구 수술비에 좀 보태야지 하는 마음. 이 두 가지는 돈을 모으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 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다르겠네요. 과정의 느낌이. 네,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그 이유가 나를 위해서일 때랑 타인을 위해서일 때 그 일이 훨씬 덜 힘들고 더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경험적인 차이를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글쓴이 스스로도 경고를 하죠. 겉으로만 남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위선은 아닌지 늘 살펴야 한다. 이 점도 아주 중요하고요. 네, 그 경고는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자칫하면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글쓴이는 이런 제안을 해요. 지금 혹시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다면 그 일의 목적을 한번 나의 성공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여로 다시 설정해 보는 건 어떨까 하고요. 혹시 이 이야기가 지금 당신의 상황과도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까요?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보자면 결국 이거죠. 삶의 가치 중심을 나에게서 타인으로 옮겨갈 때 그때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그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고 또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이나 노력이 훨씬 감당할 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깊은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 마음가짐, 그러니까 내 삶의 동기를 어디에 두느냐가 핵심이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글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그 내면의 동기 변화가 핵심인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지더라고요. 이 글은 주로 동기의 내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적인 변화. 그러면 이런 내적 변화는 필연적으로 어떤 외적인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까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타인을 돕는 행동을 먼저 실천할 때 그것이 다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어떤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아, 행동이 내면을 바꾼다. 네, 이 질문은 그래서 직접 답해주진 않지만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더 깊이 탐구해볼 만한 그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그토록 원하던 것을 이루고 난 뒤에 찾아오는 좀 뜻밖의 공허함에 대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정말 오랫동안 바라던 목표 지점에 딱 도달했는데 와, 기쁘다. 이게 아니라 뭔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정말 있죠. 아니면 예전에는 막 열정을 쏟았던 일이 갑자기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런 순간들에 대한 통찰을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들 속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건지, 그리고 이 자료들이 말하는 해답, 그러니까 목표랑 가치를 구분하고 삶의 중심을 옮기는 것, 여기에 대해 한번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들에서 일단 눈에 띄는 게 말씀드린 대로 목표하고 가치를 명확하게 나누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목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잖아요. 뭐 구체적인 거, 돈을 번다, 승진한다, 이런 거요. 네, 딱 떨어지는 거. 그리고 보통은 좀 자기중심적이고 언젠가는 달성 완료하고 끝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걸 이루면 뭐랄까, 잠시 짜릿하긴 한데 금방 허무함이 따라올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공허함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가치는 조금 더 오래 삶의 방향키 같은 거라고 할까요? 방향키요. 네. 예를 들면 뭐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다, 지식을 나눈다 이런 것처럼요. 좀 더 추상적이죠. 아, 그러네요. 훨씬 크고 어쩌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완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계속 추구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에 가깝다고 이 자료들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목표는 도착하면 딱 끝나는데 가치는 계속 이어지는 여정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면 목표를 달성했을 때 공허함이 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겠네요. 그 끝이라는 지점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들에서 아주 흥미롭게 분석하는 지점인데요. 목표는 유한하잖아요. 달성하는 순간, 소멸한다고 볼 수 있죠. 소멸한다고요? 네, 마치 경주에서 결승선을 딱 총괄했는데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미처 생각을 못한 선수처럼요. 에너지를 막 쏟아부었던 대상이 사라지니까 갑자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와,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그래서 이 자료들은 단순히 다음 목표를 또 정해서 쫓아가라, 이게 아니고 네, 그게 아니라 삶의 무게 중심 자체를 가치로 옮겨보는 게 어떻냐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목표보다는 가치 중심으로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관점을 조금 더 넓게 보면요. 목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길 위에 놓인 뭐랄까 징검다리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징검다리요? 네. 그러니까 개별 목표를 달성했는지 실패했는지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쏟거나 일이 일비하기보다는 내가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고 싶은가 이걸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큰 방향성이 있으면 사실 개별 목표들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걸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 큰 가치 방향성이 동기부여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고요. 필요한 목표 설정에도 도움이 되고요. 와, 목표를 그저 가치를 향한 과정의 일부, 어떤 단계로 보라는 건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께서도 목표 달성 후에 좀 공허함을 느끼셨다면 바로 다음 스텝을 고민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내 삶을 진짜로 이끄는 가치는 뭘까? 이걸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자료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목표들의 성공과 실패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려면 이런 가치 중심의 생각이 정말 든든한 뿌리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 뿌리가 단단하면 어떤 목표를 세우든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 메시지는 이제 좀 분명해 보입니다. 손에 잡히는 목표 달성의 그 순간적인 기쁨보다는 좀 더 길게 이어지고 의미 있는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둘 때 우리는 그 내면의 공허함을 넘어서 진짜 충만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죠. 네, 여기서 제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이 자료들에서 가치를 끝없는 추구라고
라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어쩌면 진짜 만족감이라는 건 어떤 특정 목표의 달성이라는 그 결과물 자체에 있다기보다 내가 중요하다고 믿는 그 가치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에 있는 건 아닐까요? 아, 과정 자체의 중요성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여러 목표들을 하나로 꿰면서 방향을 딱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가치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찾고 내 삶에서 계속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이걸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정말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